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하루 종일 눈앞이 뿌옇다 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요.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은 사람들의 활동이나 공장 가동이 줄면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각종 사회활동이 재개되면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지역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일기예보 수시로 살펴보시면서요.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기 미세먼지 마스크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기억이 나는 KF 마스크. 그 숫자 잘 보시면서 미세먼지 잘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사실 반찬이 많이 없어도요. 갓 지은 쌀밥만 맛있으면 맛있게 식사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갓 지은 밥이지만 밥솥에 오랫동안 몇 시간 있던 밥을 다시 데워 먹으면 사실 밥맛이 좀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데워도 새 밥처럼 맛있는 벼 품종이 있다고 하네요.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반찰벼 미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강주원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이런 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밥이 식었을 때 다시 데우면 식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미호, 이 품종으로 지은 밥은 식어도 좀 맛이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찰벼 미호로 지은 밥은 식은 밥을 먹어도 다른 쌀들에 비해 좀 부드러운 식감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냉동실에 얼린 후에 보통 이제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많이 드시는데 네. 그렇게 드셔도 밥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방금한 밥 같은 맛을 좀 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반찰벼이기 때문이죠. 반찰벼라는 용어가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좀 그렇게 들으실 텐데, 네. 매벼는 그래도 많이들 네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반찰벼는 알려지기 시작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저아밀로스 벼라고도 하고요. 네. 벼는 아밀로스 함량 차이에 따라서 이제 찰벼, 매벼, 그리고 고아밀로스 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질수록 좀 이렇게 찰져지고요. 높아질수록 딱딱해지는데, 네. 미호는 찰벼하고 매벼 사이에 아밀로스 함량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적당한 찰기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요즘에 묵은 쌀로 밥할 때 약간 찹쌀 한 줌씩 넣거든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식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식감이고요. 네. 그리고 미호는 찰벼하고 매벼를 섞은 것과 같은 식은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식감이 부드럽고 찰기가 좀 오래 유지되면서 식어도 부드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 특징이 이제 쌀을 섞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쌀에 찰벼를 섞은 것 같은 그런 특징이 나오는 게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품종에서 나온다는 게 좀 이제 좀 색다르죠.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데워도 새로 한 밥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반찰벼 특성이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약간 다른 건데요. 네. 혹시 진행자께서 이제 밥 얼렸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 냉장고 보셨습니까? 저희 집 맨날 그렇게 먹거든요. 저희 집은 밥을 바로 하잖아요. 식힌 네네. 다음에 바로 얼린 다음에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요. 네. 이게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면 이제 간단하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데요. 네. 일반 쌀로 한 밥은 냉동 보관 후에 이렇게 해동을 시키면은 그 밥알의 미세 구조 파괴로 인해서 질감이나 색깔 등 밥알의 그렇죠. 변화가 좀 큰데 미오는 이 쌀에 좀 약간 견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냉동이나 해동 과정에서 이제 조직의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냉해동을 하셔도 냉동한 다음에 해동을 하셔도 방금 한 것 같은 새로운 느낌으로 밥을 좀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새같이 1인 가정이 많고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맛있는 밥을 좀 빠르고 손쉽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매일 밥을 얼려서 먹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 미호를 가정 외에도 혹시 찾는 곳이 좀 있습니까? 예,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여러 곳에서 이제 찾아주시고요. 근데 네. 혹시 짐작 가시는 데가 있으세요? 글쎄 혹시 그 식어도 부드럽고 다시 데우면 뭐 새로운 밥 같다. 뭐 학교 급식에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미호는 이제 밥이 이제 그 특성상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고 이제 찰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급식하면 배식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적합한 학교, 뭐 대용 리조트 같은 급식이 좀 있는 곳에서도 찾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 등 이제 간편식 판매점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젊은 층들에게 편의점 도시락하고 김밥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미호는 식어도 이제 딱딱해지지가 않으니까 도시락, 김밥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관련 대형 유통업체들에서 이제 계약 재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 미호의 여러 장점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이거 팔불출같이 너무 이렇게 해서 장점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미호.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수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때 먹게 되면 이제 식미가 확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호 같은 경우는 밥알의 윤기나 이제 물리성 등이 이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갖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먹어도 이제 다른 벼에 비해서 맛있는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쌀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호를 보관하시면 그래도 맛있게 그렇죠. 해가 지나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름이 미호잖아요. 이거 무슨 네네. 의미인가요? 이게 미호를 한 이름이 벼 품종명 치고는 굉장히 좀 이쁜 편이거든요. 예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전 이름 화성, 화영, 뭐 추청 이렇게 약간 한자 이름이 많았는데 네. 미호는 좀 이쁜 편입니다. 그래서 미호가 이름이 없었을 때 특성 검증하기 위해서 맨 처음 재배한 곳이 충청북도 청주거든요. 네. 거기 청개구리 쌀 단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해 주던 천 이름이 이제 미호천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준 이 미호천의 이름을 따서 미호로 짓게 됐고요. 네. 참고로 청주의 미호천 주변은 이제 그 주변이 이제 넓게 평야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구릉도 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벼농사에 되게 적합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벼농사의 기원으로 불리는 소로리 벽시가 나온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곳의 이름을 따서 미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청주의 미호천에서 따온 미호였군요. 근데 네네. 요거 시간이 어느 정도 개발하는데 걸리셨는지 또 개발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보통 벼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미호 같은 경우는 약 1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렸네요. 예. 그래서 6년 정도는 이제 우량 계통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1200개 이상의 계통을 선발을 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선발된 우량 균자는 2년 정도 생산력 검정 그리고 3년간의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서 이제 최종 육성이 되었고요. 어렸던 게 보통 다른 저함밀로스 쌀들은 찰벼처럼 약간 외관이 불투명한데 그 미호 같은 경우는 일반 매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외관만 보고 이제 선발을 해갖고 이거는 저함밀로스가 아니다 맞다 해서 이렇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발에서 제외돼서 누락할 아이고. 건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네. 지금이야 분자 육종 기술이 좀 발달해갖고 뭐 프라이머를 쓰든지 뭐 여러 가지 써서 정확하게 선발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분자 육종 기술이 자리 잡기 전이어서 약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일반 가정에서 이거 미호로 밥을 지을 때 혹시 뭐 유의할 점이 있습니까? 약간 다른 쌀로 지을 때랑 틀린데요. 미호 네. 같은 경우는 밥을 할 때 이제 물에 안 불려도 됩니다. 그냥 바로 취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불리지 않아도 이렇게 빠르게 이제 맛있는 밥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량 급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정말 그 미호 한번 제가 또 이게 구매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 한 밥처럼 맛있는 반찰비와 미호와 관련된 이야기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 작물과 강주원 연구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어디 식당 가면은 이제 사람이 주문을 안 받고요. 뭐 키오스크 이름도 어려운데 요걸로 이제 주문을 받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 가운데서는요. 이게 좀 어려워서 그냥 집에 가서 먹자 하고 그냥 식사 안 하시고 밖에서 집에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키오스크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이용 등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눈높이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재단 어디나 지원단 남순옥 강사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사님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전화 받기만 하고 문자도 보낼 줄 모르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있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또는 궁금해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기차 예매라든지 고속버스 예매 특히 또 요즘에는 택시 부르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스마트폰으로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알아야 많이 물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들도 이런 것도 알면 참 생활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스마트폰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죠. 그 수강하시는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상대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 대상이 아니라서 네. 거의 70대 이후가 많아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80대도 들어있고요. 네. 혹시 90대 분들도 계십니까? 네, 몇 번 만났죠. 그러셨군요. 그런 분들은 의외로 정말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젊고 건강하시고 네. 막 진짜 80대 초반처럼 느껴질 정도로 의욕도 왕성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최근에 이제 수강생분들에게 강의하셨는데 혹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기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네. 왜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지만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에 비춰서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예약 기능이 있어요. 문자 기능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제 카카오톡에도 있고 요즘에 카카오톡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생각날 때 그거를 이제 그 날짜, 시간 이걸 다 정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미리 이렇게 보내놓으면 그 시간 날짜가 되면 가거든요. 그러면 깜빡하고 이렇게 안 보냈네. 지금은 생각나는데 그 며칠 후에 말해야 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거. 그런 거 미리 예약해 놓으면 정말 좋아요. 그거 가르쳐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기능이었는데 그거는. 그런 기능이 있었군요. 네. 그 인터넷 뱅킹도 참 어려워하시는데 은행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직접 알려드렸다고요? 네. 이제 은행에서도 되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 공과금 납부하는 거 이런 거를 어렵죠. 그 직접 은행까지 오셔가지고 그 이제 ATM기로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 되시면 그 혼자 그 기계 작동하실 줄 알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쩍 다가가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일부러 나오시려면 괜찮은데 날 굽고 춥고 이런 날은 이거 인터넷으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좀 이렇게 요즘에 하도 이런 게 뭐가 스매싱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은행까지 직접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이제 그 피싱이라든지 스매싱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당하지 않는 그 주의점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은행 앱은 아주 그 바이러스 이런 거 방지 앱도 같이 있어서 아주 안전하다고 이렇게 잘만 쓰면 진짜 편리하고 좋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죠. 우리 강사님 설명하시는 게 거의 지금 빌 게이츠 같습니다.
그럼 뭐 디지털 아유. 천재처럼 지금 바이러스까지 설명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예,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끝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활용 방법 배우고 싶은 분들 네. 그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아유,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제 활용도가 높으니까 전국에 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라든지 주로 이제 어르신들 상대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이런데 알아보시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울 지역에 계시는 분이면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 디지털 재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미니 인터뷰 시니어 네. 디지털 교육을 하고 계시는 70대 현역 강사 남순옥 강사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고요? 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은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것이다라며 반대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되 이 수용이 안 될 경우 야권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모든 국민 모두가 이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라면서 국정조사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필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은혜 수석 등의 퇴장에 불쾌감을 표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관련해서 용산구의 행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문자 발송 지시를 1시간 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네, 용산구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이 재난문자를 발송해달라라는 정부와 서울시 요구에도 78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당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메시지 송출을 주문받고 용산구청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참사 발생 1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11시 27분에 통화가 이뤄졌으나 이후에도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그날 밤 11시 56분 그래서 직접 발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용산구가 처음 재난문자를 보낸 시각은 다음날 오전 0시 11분이었습니다. 한편 참사 당일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밝혔던 그 박기영 용산구청장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하고요. 이 참사 발생 소식이 알려지자 밤 11시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시각 이태원 골목에서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MBC에게 동남아시아 순방길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출발하는데요. 그젯밤 대통령실이 MBC에 이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이라면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MBC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 행위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면서 이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별도로 여객기 티켓을 확보해서 순방 현장으로 향했고요. 또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도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전용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언론계 8개 단체는 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요. 또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번 순방 과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까? 네, 미국 백악관 측은 한미일의 지도자들이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두고 외교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됐었다고요? 네,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은 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또 정진상 실장은 기자들에게 검찰은 3인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1%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KDI뿐 아니라 한국금융연구원이 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8%,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9%를 전망하는 등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전망한 기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IMF 당시인 1998년, 2차 오일 쇼크 영향을 받은 1980년 등을 제외하고는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반면 이 KDI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2%에서 3.2%로 1%포인트나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가 또 오른다는 얘기인데 물가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유값이 결국 크게 오른다고요? 네, 우유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마시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서울 우유협동조합은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 제품인 흰우유 1리터 가격은 6.6% 인상돼서 이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2,710원에서 2,800원대로 올라갑니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이달 3일 이 원유 가격을 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했는데요. 유업체가 우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빵, 아이스크림 등도 잇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조사 결과 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밀가루가 37.7%나 올랐고요. 또 혼합조미료가 33.8%, 닭고기가 30.1%, 치즈 27.4%, 두부 25% 이렇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랐다라고 하고요. 또 맥주도 43.3%나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가 되고 있군요. 네, 이 서울과 과천 그리고 성남 일부 지역 그리고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이 전국의 전 지역이 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네. 특히 지난 9월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전역 그리고 인천, 세종도 2달 만에 모두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로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규제 지역 해제는 관복 해제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일기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과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가 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람이 많은 과밀에 대한 안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밀 노선이죠.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전철 운행수 이거 늘리기로 했습니까? 네, 서울시는 어제 이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초까지 전동차 48칸을 추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평균 155.6%였는데요. 일반 열차의 1.6배나 됐습니다. 현재 6칸 차량을 늘리는 방식은 기계 설비와 신호 시스템을 개량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고 안전거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6칸 차량을 증편하는 방식으로 추가 차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중에서도 혼잡도가 특히 높은 주요 역사에는 이 출근 시간대 역무원, 안전요원 등 인력 39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다른 과밀 지하철도 많아서 이 추가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다시 한번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2호기는 어제 오전 9시 49분쯤 이륙해서 10시 24분쯤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는데요. 약 35분간 찬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지난 7월 1호기가 초도 시험 비행을 성공한 데 이어서 2호기까지 무사히 이착륙을 했는데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원활한 성능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KF-21은 이 항공기 2대로 비행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알려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365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7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천여 명이 많습니다. 이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8주 만에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으로 전날보다 조금 줄었고요. 사망자는 52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됐지만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율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9.3%가 추가 접종을 마쳤고요. 18세에서 59세의 접종률은 0.3%에 그쳤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충남 서천 송림 갯벌입니다. 아, 송림 갯벌. 송림이니까 소나무 숲이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갯벌도 있는 곳이고요. 네네. 네. 제가 여기에 가게 된 거는 그 환경 글쓰기를 하려는 그 예비 작가분들과 답사를 가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송림은 장항, 송림, 산림 욕장을 말하고요. 갯벌은 그 앞에서 이렇게 좌우로 쭉 이어지고 있는 갯벌을 말합니다. 아, 장항항 근처에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군산 마주보는 장항항 네, 근처에. 네. 아, 네. 그 나무 글쓰기는 작가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글쓰기를 하려는 예비 작가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그 나무 글쓰기라고 하면 이제 나무에 대해서 예찬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나무 설명이 좀 들어가는데 이 환경 글쓰기는 갈수록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거를 글에 담아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을 말하고요. 네. 이런 관련 글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환경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는 행동을 하려면 소비 등에서 많은 절제가 필요한데 이게 참 실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건 저도 그런데요. 네. 그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온난화에 대해 개인과 사회가 취해온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부인, 디나이얼, 그러니까 부정일 것이다. 부정한다. 이러한 심리는 흡연자가 자기는 일찍 죽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거나 네. 에베레스트를 오른 사람들이 산에서 얼어붙은 시신을 지나가면서도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심리와도 같다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네. 이 지구가 가열되어서 멸종할 거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아직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현실 부정. 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좀 두고 저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식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식물이 아니라 마도요라는 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도요. 네. 도요새는 알거든요. 네,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이에요? 네, 같은 종류의 하나고요. 네. 송림 갯벌에 가기 전에 금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갔는데 이 금강 하구뚝은 충남 서천에서 전북 군산으로 이어지는 하구뚝인데요. 이 겨울이 되면은 가창오리들이 날아와서 군무를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요. 맞아요. 근데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인데 네. 그런 데는 갈대가 많습니다. 역시 갈대밭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여기서 많이 잡히는 웅어, 칠개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섞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큰 뚝으로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야, 생물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이제 멸종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좀 대안이 없을까요? 그 생물들이 멸종이 된다는 거는 이 다양한 생물들이 만든 지구 생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 그중 새는 이 생태계 정점에 위치해서 새가 있고 없고가 자연 환경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새라는 도감을 보면요, 한 종의 새가 멸종하기까지 100종이 넘는 생물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하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멸종 조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네. 주위에 새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한 팩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던 새들이 사라지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충남 서천 송림 갯벌에서 보신 마도요, 이 새는 어떤 새입니까? 예, 2003년에 발표된 금강하구 습지 현황 및 보전 방향 자료를 보면은요. 네. 거기에 그 당시 어떤 새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금강하구에 찾아오는 물새류는 청둥오리, 고방오리가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네. 가창오리, 큰 기러기, 흰뺨 검둥오리 등도 숫자가 많은 편이고 천연기념물 324호인 소쩍새,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 물대새를 비롯해서 고니, 큰 고니, 게리, 원앙, 가마우지 등이 서식을 하고 검은머리 갈매기의 중요한 월동지로 금강하구의 갯벌과 유부도 갯벌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네. 저는 아직 새를 이제 공부하는 단계고요. 제가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따금 보이는 새를 보면서 마도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게 마도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이 지역에 사는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마도요만 보고 오셨잖아요. 근데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새를 못 보시는 건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랬습니다. 근데 네. 제가 갔을 때 기러기들이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갯벌에서 혼자 이렇게 먹이를 먹는 마도요가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새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예, 한국의 새 도감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면은요. 네. 마도요는 부리는 길고 아래로 휘어져 있으며 수컷이 암컷보다 짧다. 아랫꼬리 덮깃에 흰색이 뚜렷하다. 날대 등에서 꼬리까지 흰색이 뚜렷하게 보이며 날개 아랫면도 흰색이다. 어린 새는 부리가 짧다.
코우리하고 큰 소리로 울고 비슷한 종으로 알락꼬리 마대유가 있는데 알락꼬리 마대유는 아랫꼬리 덮깃과 허리가 갈색이며 날개 아랫면에 가는 줄무늬가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이 도감에서 마지막 문장은 흔한 통과 철새이며 겨울에도 전국의 해안과 하구에서 적지 않은 수가 월동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통과 철새에 주목을 하면 마대유가 얼마나 대단한 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리가 굉장히 기네요. 사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 근데 통과 철새 그러면은 철새는 철새인데 어딘가를 뭐 통과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우리나라를 거쳐서 통과를 하는데요. 제가 본 마도요도 실제는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마도요, 알락꼬리 마도요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 둘 다 통과 철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시사저널에 실린 글을 보면은 마도유의 고향은 러시아와 중국의 아무르강 유역이다. 아무르강. 이곳 습지에서 흩어져서 번식을 한 후 네.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 서남 해안으로 집결을 하고 우리 갯벌에서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한 뒤 멀리는 호주까지 겨울을 날아 떠난다. 어딜 간다고요? 호주까지요. 예. 러시아 출발해서 호주까지 간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겨울 보내는데 이듬해 봄에 다시 우리 갯벌을 거쳐서 번식지, 그러니까 다시 시베리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8천에서 네. 1만 2천 킬로미터까지 매년 2번씩 아주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리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연구한 네. 그 자료를 보면은요, 미국 국립지질조사국 조류학자들이 이 마도요나 알락꼬리 마도요 같은 그 도요과 중에서 큰 뒷부리 도요에 이 무전 송신기를 달아서 관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새는 2만 7천 킬로미터. 그래서 알래스카, 뉴질랜드, 서해 알래스카 이 여정을 4번을 완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장거리 이동 도요들은 대개 이동 직전에 몸무게의 절반을 지방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이를 태워서 얻은 에너지로 비행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착지에서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큰 뒷부리 도요는 비행 중에 필요한 물을 이 지방을 분해해서 충당을 하고 잠은 어떻게 자냐면은 그 고래 등 해양 동물처럼 뇌의 절반씩 가수면 상태에 빠지는 식으로 자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군요. 네, 현재 연구. 인간이 암만 과학기술 발달해도 그죠? 네. 이 새의 놀라운 비행 능력을 추론밖에 못하는군요. 예, 현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멋진 새들 환경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물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가는 갯는쟁이인데요. 이름 어렵네요. 가는 갯는쟁이. 예, 항상 어렵습니다. 저도. 이 금강학을 떠나가지고 제가 송림 갯벌로 가긴 했는데 이 바닷가 소나무인 곰솔 그리고 맹문동 식재지로 유명한 장항송림 산림욕장은 가지 않았고요. 옆으로 쭉 펼쳐진 모습만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 그러니까 바닷가에 데크가 쳐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는데요. 이 데크에 올라서기 전에 가신 분들이 그 허리를 잔뜩 숙이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가는 갯는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갯는쟁이, 뭐 가늘고, 뭐 갯벌, 이렇게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떤 식물입니까? 예, 그러니까 가는 갯는쟁이는 갯는쟁이가 있는데요. 네. 갯는쟁이에 비해서 잎이 좁고 가늘다는 뜻. 그래서 가는 갯는쟁이고요. 그럼 갯는쟁이가 있는데요. 갯는쟁이는 앞에 갯,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자라는 는쟁이는 우리가 들에서 많이 보는 명아주, 네. 명아주의 방언이 는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갯는쟁이는 명아주과에 속하고요. 러시아, 일본, 북아메리카, 우리나라 경기, 충남, 전라, 경상, 제주의 염전 또는 해안가 주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가는 갯는쟁이처럼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죠? 네, 염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염생식물. 이 염생식물은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해안선을 따라 모래 언덕이나 갯벌에 94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네. 갯그령, 사철쑥, 갯순박이, 갯완두, 통보리사초, 해홍나물, 서양 갯냉이, 갯방풍, 갯질경, 퉁퉁마지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염생식물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닷가는 바람도 강하고 햇빛도 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막과 비슷하게 건조한데요.
이 염분이 높은 지하수 등 식물이 살아가기 상당히 혹독한 환경입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 식물들은 키가 작고 누워서 잘 자라고요. 그 큐틴질,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왁스 함량이 높은 걸 말하는데요. 이 큐틴질이 발달한 두꺼운 잎 또는 바늘 모양의 잎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염생 식물도 기후 변화나 바닷가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종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식물인데요. 그 어떤 생명체든 더 이상의 멸종이 있어서는 안 되어야 우리 자연이 계속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하는 ETV 네. 생생정보에 염생식물이 나왔어요. 아, 예. 신안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유명합니다. 갯벌. 그래서 그게 왜 방송에 나왔냐면요. 네. 단풍이 진 것처럼 붉은색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네. 가을철에 단풍 지는 바다가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신안 쪽에도 굉장히 유명한 염생식물이 빛깔도 참 예쁘다라는 거. 네네네. 제가 하나 더 얹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돈은 안 받겠습니다. 아, 예.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충남 서천 송림 갯벌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만난 마도요와 가는 갯는쟁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요 차차 흐려진다고 하네요.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 인사드리고 내일 벌써 토요일이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표현들에서